자유한국당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젊은 지도자가 없다고 말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분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이끌 미래의 지도자가 될 걸로 확신하는 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편에서도 우리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너무 과찬해 주셔갖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거짓말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이끌어 주실 그런 지도자가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그 미국 청년 윈비오의 사망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호기심으로 갔다가 하여튼 반신불수로 돌아와서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그 북한은 사실은 현대 국가라고 보기가 어렵죠. 북한도 뭐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북한 형법전을 보면 이게 원비어 군이 그 체제 선전물, 그러니까 뭐 포스터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걸 한 장 이제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거든요. 15년요? 예. 근데 그게 국가형법전을 보면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한다고 아마 본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선전물이면 본인들을 선전하는 거를 바깥에 가져가는 건데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선전물을 이제 걸어놓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떼가려고 했다고 해서 이제 네. 처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엄격하게 보면 기껏 해봤자 국가재산 절도죄, 그렇죠. 국가형법전에 이제 북한 형법전에 그런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법정 최고형이 2년형이에요. 네네. 근데 그 이제 포스터 훔치려고 했다 그래서 북한을 이제 전복시키려고 음모했다. 이걸 적용해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비어군 그 민간 대학생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중형을 선고해 놓고 네. 그 중형을 선고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 반신불수가 되고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돌아왔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뭐 사실은 고문을 당한 것이 아니냐, 어떠한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의심하는 것이고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거죠. 멀쩡하게 20대 건강한 청년이 사실은 뭐 뇌사 상태로 미국에 건네졌고 미국에 돌아온 지 6일 만에 사망을 했으니까 거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뭐 고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1년 5개월 정도 구금되고 있다가 미국에 건네졌기 때문에 뭐 고문 후유증이나 이 상처가 다 없어졌을 시간이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고문 내지는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특히나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악재가 또 한 번 끼었다. 근데 악재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악재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지뢰밭 속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윈비어의 문제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지뢰를 깔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지금 요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 발언,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군의 전략 자산을 축소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하는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주한미군의 전략 무기를 축소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핵화가 아니고 더 이상의 도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그거로 더 이상의 추가 도발만 안 하면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을 축소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축소를 의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항상 80년대 운동권들이 주장해 왔던 네. 주한미군의 철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도 깨질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는 어떤 그 앞단의 그렇죠. 어떤 주장이다. 근데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어가 추가 도발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이제 도발을 안 하면 네. 어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뭐 축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네.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북한 핵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수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고 그렇죠. 네. 다만 이게 미국까지 이제 ICBM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만큼 소형화를 할 수 있느냐 네. 요것만 북한에서 남아 있는 과제고 사실은 네. 그거를 핵탄두를 대한민국 쪽으로 쏘는 데는 사실은 지금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개발이 완료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의 위기,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져 있는데도 그렇죠. 국민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의 우리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일반 분들은 국민들은, 예.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거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한미 동맹을 좀 약화시키고 주한미군의 전력을 축소하려는 이런 시도를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걱정이나 어떤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상은 많죠. 근데 네. 그 외에 우리 자유한국당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 외에 다른 분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루질 않잖아요. 그렇죠. 두리뭉실 넘어가고 네. 이번 문정인 특보의 뉴욕 발언도 크게 보도는 됐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문정인 특보의 개인 생각이다. 네. 뭐 학자 출신으로서 개인 소신을 밝혔을 뿐이고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만 사실은 문정인 특보가 이번 뉴욕에서 한 비슷한 얘기를 문재인 당시 후보죠. 네. 대통령 후보가 금년 4월에 대통령 선거 전에 방송기자 초청 네. 토론회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당장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6.15 공동선언 그 기념식에서 물론 그때는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축소를 얘기한 건 아니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다면 얼마든지 남북 대화를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금년 4월에 후보 시절에 사실상은 문정인 특보의 미국 발언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문재인 네. 당시 후보도.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정인 특보의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만 사실은 개인 생각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 걱정이 앞서고 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단순한 사견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께서는 19대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안 처리할 때 본회의에도 불참하셨고요. 2007년도 비서실장 시절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문제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랑 설전 벌인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 인권법 처리 1년이 지났는데도 북한 인권재단이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방금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차제의 웬비오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사망하고 또 인권 관계에 대해서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판까지 한 마당이니까 북한 인권재단 설립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뭐 10년 이상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국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본래의 북한 인권법 안에서 많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 의도하려는 목적을 과연 다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법안 내용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뭐 민주당 뭐 소위 얘기하는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뭐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많이 양보를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문제는 그마저도 많이 완화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사실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더욱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단순하게 북한인권재단을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과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빠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한 북한인권법 개정 문제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파행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는 게 예. 실감이 납니다. 이제 다만 국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맡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20대 국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일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총선에서는 우리가 122석을 얻고 민주당이 123석을 얻었는데 총선 이후에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이 우리 당에 입당을 하면서 129석이 되면서 관례적으로 일당에서 맡아오던 국회 운영위원장을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맡게 됐죠. 근데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를 소관부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사 파행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좀 물어보자고 그랬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거부를 했죠.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 당 의원들로 시작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민경 의원이 자유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해방 논 거죠. 해방을 돌면서 결국에는 뭐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무슨 판 치러 들어온 거죠 이제. 무슨 판일까요? 앞에 한 글자가 있는데 먼저 한번 맞춰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민정수석이 과연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과거에 여야 입장이 달랐고 지금 또 여야 입장이 바뀌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 전례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전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민정수석이 출석해서 그 답변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도 출석한 적이 있다라고 보도에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여당일 때도 민정수석이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경우 그 청와대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들이 다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경우에 이제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우면 뭐랄까요? 이제 그 당번이 청와대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당번이 민정수석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안 나온 경우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사실과 다르네요. 시청자 여러분, 민정수석은 출석한 적이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우리 김영남 의원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인사 파행, 사실은 인사 검증의 책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은 우리 인사수석실도 뭐 약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검증 책임은 민정수석실에 있는 거죠. 그렇죠. 검증 자료 같은 걸 다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마련을 하니까요. 근데 지금 뭐 결국엔 임명 강행이 됐습니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앞서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은 사실은 더 난리예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는 이거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김상곤. 김상곤. 김상곤 후보자의 뭐라고 그럼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건 논문 복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표절은 어느 정도일 때 표절이지. 이건 복사다 논문. 지금 그래도 이게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표절 수준을 넘어서 복사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 없을 정도인가요? 왜냐하면 논문에 수십 군데를 다른 사람이 쓴 9편의 논문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 문과 하나 없이 자기가 쓴 것처럼 뭐 옮겨 붙이기를 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걸 보면 논문 표절 수준을 넘어서 복사다 이것도 문제고 더군다나 교육부 총리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학자적 양심에는 좀 문제가 확실히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더더욱 민정수석이 나와서 검증을 그렇죠. 제대로 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과 같이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비서실장 남겨놓고 비서실장은 오라고. 청와대 지키고 예, 예. 아, 민정수석 나와서 예. 이거 좀 답변을 해봐라, 해명을 해봐라. 어떻게 검증을 했길래 이런 후보자들이 또 조대업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만 뭐 퇴교 처분당한 학생들 위로하기 위해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거짓 해명이었죠. 그렇죠. 예. 고대 학생들이 아니 언제 우리하고 술 마셨냐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공개적으로. 네, 그렇죠. 예. 과연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지가 또 문제가 되고 뭐 조대업 후보자만 해도 또 많죠. 사실은 뭐 일종의 사기 업체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의 임금 체불 문제 또 거기서의 어떤 여론조사 조작 문제도 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죠. 현역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고문료, 자문료 뭐 이런 거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지금 방산비리 척결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너무 업체하고 유착돼 있는 사람을 지금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또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해당 그 부서 본인이 장관을 맡아야 되는 영역과 관계된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을 꼭 일부러 그렇죠. 골라서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고 임명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시고 어차피 그거는 큰 거 한 방 없는 거니까 뭐 강행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또.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적 양심이 없는 분을 지명하시고 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임금 체불을 했던 분을 또 지명을 하시고 네. 거기 사회이사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또 방산과 연계된 그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일부러야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일부러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는 염두에 안 두고 이게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두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지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그냥 참고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이제 코드가 맞는 분들로 해서 멋지게 한번 휘저어 보겠다. 뭐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지지율 믿다가 한 방에 확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결국 의외로 지금 전국이 꼬이는 중심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국 수석이 잘 안 보이네요. 잘생긴 것이 컴플렉스라고 말씀을 하셨던. 진짜 사실은 잘생기셨는데 왜 그 조국 수석 잘생긴 얼굴이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없는지 궁금한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이제 논쟁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자신은 숨고 뭐 어젠가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인사검증은 내 책임이다. 뭐 그러면서 아무도 바라지도 않고 뭐 기대도 안 했던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소위 쉴드를 치러 나왔어요. 내 책임이다. 민정수석이 아니고. 네. 뭐 별 대꾸도 아무도 안 했죠. 뭐 논리적으로도 별로 맞지 않는 얘기. 민정수석 책임인가요?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은 비서실장 책임이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당황해서 질문을 잘못했는데 비서실장 책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형식적으로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 회의 주재자로서의 책임보다는 인사검증 자료를 준비하고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당연하죠. 사실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꺼내놓지 않으면 회의 주재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렇죠. 물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회의장에서 꺼내놨는데 그거를 회의를 하면서 이거 그래도 임명해야 되니까 덮고 가자.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비서실장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게 맞겠죠. 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모르고 준비를 못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덮었다면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민정수석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자가 있는데도 덮고 가자고 내가 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그렇다면 말이 구체적으로 되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실드 치고 나온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건 뭐 누가 봐도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사실은 지금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뭐가 숨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사로 밝혀져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네. 검사 출신이시죠? 네. 예. 갑자기 어떻게 무섭네요. 보면 특검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검찰 인사를 청와대에서 하도 좌지우지하니까 예. 검찰에서 어떤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뭐 과거처럼 야당 추천 특검한테 수사를 네.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은. 뭐에 대해서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게 지금 이제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는데 네. 온갖 의혹, 그러니까 뭐 혼인무효 판결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도 예. 기자회견을 열어서 청문회까지 가겠다라고 이제 고집을 부렸었죠. 예, 근데 그렇죠. 그날 저녁인가요? 갑자기 이제 사퇴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결국에 근데 그날 오후에 어떤 게 시중에 돌았냐면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 관련한 네. 비리 의혹이 시중에 떠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안경환 전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의 모 자사고에 다녔는데 네. 아주 중대한 교칙 위반. 네.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좀 생각하기 어려운 예. 심각한 교칙 위반이 있어서 퇴학 위기에 처했는데 네.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대 법대 학장을 지낸 이제 교수로서의 구명에 나섰고 네. 그 퇴교 처분은 취소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네. 학교 생활을 잘했다라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대 수시 입학을 했는데 네. 자유 전공 학부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제일 네. 선호도가 높은 예. 예, 뭐 지금 법대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예. 학부에 아마 수시 입학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거기에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설립해서 운영하던 아름다운 재단에서의 봉사활동 뭐 이런 게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 또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의 딸이 네.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그렇죠. 미대에서 법대로 편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정말 서울대 개교 이래로 가장 처음으로 네. 사실은 전무후무하죠. 이제 네. 유일한 케이스인데 미대에서 법대로 편입할 때 안경환 당시 서울법대 학장과 조국 교수의 역할. 네. 이제 선거 때 박원순 시장의 딸의 법대 편입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때도 당시 조국 교수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학생이라 우리가 편입했다. 뭐 그렇게 네. 언론을 향해서 소위 쉴드를 쳤어요. 네. 그때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네. 그래서 이것이 근데 안경환 전 후보자, 조국 지금 민정수석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은 참여연대 활동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맺어진 그 인연이 예. 자식들의 법대 편입학, 서울대 수시 입학과 네. 연계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중의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참여연대에서 학사 비리 연대로 발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이 좀 석연치 않아요. 네. 그렇네요. 지금 참여연대에서 학사비리 연대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경환, 조국, 박원순 이 세 분은 참여연대를 매개로 한 어떤 시민운동으로 가까워지신 분이고 관계는 정말 아주 가까운 분들이라고 다 소문이 나 있죠. 그랬는데 그 과정에 안경환 교수 아들의 서울대 입학 문제, 그 다음 박원순 시장 딸내미의 미대에서 서울법대로의 편입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게다가 지금 현 정권에서는 자사고 다 폐지한다 그러는데 이 안경환 교수와 조국 교수 자제분들은 전부 다 자사고나 또 외고를 나왔더라고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두 가지 문제는 혹시라도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정유라 사건보다도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유라는 말이라도 탔죠. 그러니까 예. 지금 안경환 전 후보자의 아들이 진짜 사회봉사를 많이 해서 서울대 수시로 합격할 만큼 네.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붙은 것 같은데 네. 그 봉사활동의 대부분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운영하는 뭐 거기에 활동이라면 네. 그건 한번 검토를 그렇네요.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이끌 젊은 미래의 지도자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제 말이 맞죠? 그죠?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요즘에 종편을 포함한 여러 방송에서 정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종편 나가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방송인 이 적반하장에도 자주 출연하셔서 오늘 같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종편에서는 공식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우리 적반하장 방송에서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찬성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적극적으로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자유한국당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젊은 지도자가 없다고 말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분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이끌 미래의 지도자가 될 걸로 확신하는 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편에서도 우리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너무 과찬해 주셔갖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거짓말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이끌어 주실 그런 지도자가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그 미국 청년 윈비오의 사망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호기심으로 갔다가 하여튼 반신불수로 돌아와서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그 북한은 사실은 현대 국가라고 보기가 어렵죠. 북한도 뭐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북한 형법전을 보면 이게 원비어 군이 그 체제 선전물 그러니까 뭐 포스터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걸 한 장 이제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거든요. 15년요? 예. 근데 그게 국가 형법전을 보면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한다고 아마 본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선전물이면 본인들을 선전하는 걸 바깥에 가져가는 건데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선전물을 이제 걸어놓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떼가려고 했다고 해서 이제 네. 처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엄격하게 보면 기껏 해봤자 국가재산 절도죄, 그렇죠. 국가형법전에 이제 북한 형법전에 그런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법정 최고형이 2년형이에요. 네네. 근데 그 이제 포스터 훔치려고 했다 그래서 북한을 이제 전복시키려고 음모했다. 이걸 적용해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비어군 그 민간 대학생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중형을 선고해 놓고 그 중형을 선고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 반신불수가 되고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돌아왔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사실은 고문을 당한 것이 아니냐 어떠한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의심하는 것이고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거죠. 멀쩡하게 20대 건강한 청년이 사실은 뇌사 상태로 미국에
건네졌고 미국에 돌아온 지 6일 만에 사망을 했으니까 네네. 거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뭐 고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1년 5개월 정도 구금되고 있다가 미국에 건네졌기 때문에 뭐 고문 후유증이나 이 상처가 다 없어졌을 시간이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고문 내지는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네. 특히나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악재가 네. 또 한 번 끼었다. 네. 근데 악재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미리 만들어가 이번 뉴욕에서 한 비슷한 얘기를 문재인 당시 후보죠. 네. 대통령 후보가 금년 4월에 대통령 선거 전에 방송기자 초청 네. 토론회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당장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6.15 공동선언 그 기념식에서 물론 그때는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축소를 얘기한 건 아니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다면 얼마든지 남북 대화를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금년 4월에 후보 시절에 사실상은 문정인 특보의 미국 발언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문재인 네. 당시 후보도.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정인 특보의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만 사실은 개인 생각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 걱정이 앞서고 예.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단순한 사견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께서는 19대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안 처리할 때 본회의에도 불참하셨고요. 2007년도 비서실장 시절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문제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랑 설전 벌인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 인권법 처리 1년이 지났는데도 북한 인권재단이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방금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일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네.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네.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북한 핵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수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고 그렇죠. 네. 다만 이게 미국까지 이제 ICBM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만큼 소형화를 할 수 있느냐 네. 요것만 북한에서 남아 있는 과제고 사실은 네. 그거를 핵탄두를 대한민국 쪽으로 쏘는 데는 사실은 지금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개발이 완료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의 위기,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져 있는데도 그렇죠. 국민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의 우리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일반 분들은 국민들은, 예.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거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한미 동맹을 좀 약화시키고 주한미군의 전력을 축소하려는 이런 시도를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걱정이나 어떤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상은 많죠. 근데 네. 그 외에 우리 자유한국당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 외에 다른 분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루질 않잖아요. 그렇죠. 두리뭉실 넘어가고 네. 이번 문정인 특보의 뉴욕 발언도 크게 보도는 됐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문정인 특보의 개인 생각이다. 네. 뭐 학자 출신으로서 개인 소신을 밝혔을 뿐이고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만 사실은 문정인 특보로 놓은 악재가 예.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지뢰밭 속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윈비어의 문제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지뢰를 깔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요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네.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 발언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네. 미군의 전략 자산을 축소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하는 그렇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네. 주한미군의 전략 무기를 축소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비핵화가 아니고 네. 더 이상의 도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그렇죠. 그거로 더 이상의 추가 도발만 안 하면 네.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을 축소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축소를 의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항상 80년대 운동권들이 주장해 왔던 네. 주한미군의 철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도 깨질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는 어떤 그 앞단의 그렇죠. 어떤 주장이다. 근데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어가 추가 도발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이상 이제 도발을 안 하면 네. 어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뭐 축소